안녕하십니까. 항원 홍보실장 노영일입니다. 시간이 돼서 곧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그 다누리 현장 설명회가 있었는데요. 지난주 현장 설명회에 이어서 오늘 또 누리호 발사 전 설명회를 열게 됐습니다. 숨가쁜 일정에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자리는 그 누리호 2차 발사 다음 주로 예정되어 있는 2차 발사 언론 취재에 도움이 되고자 주로 1차 발사와의 차이점을 위주로 사전 설명드리기 위해서 마련했습니다. 오늘 발표는 장영순 향후연 발사체 체계개발부장님이 먼저 누리호 발사 준비 현황을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안상일 위성우주탐사체계 설계부 책임연구원께서 성능검증 위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후에 간략히 누리호 발사 전일과 당일 취재에 도움이 되실 만한 정보들을 공유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발표가 끝난 이후에 채팅창을 통해서 올려주시면 제가 대신 낭독하고 발표자분들께서 답변하시는 형태로 진행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모든 질문에 답변 드릴 수도 없을 수 있으니까 그 점은 좀 미리 양해 부탁드리고 최대한 시간을 맞춰서 그 답변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누리호 2차 발사 전에 1차 발사와의 차이점을 위주로 좀 소개해드리는 자리라서 별도의 보도 시점 같은 것은 없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항우연 장영순 발사체 체계개발부장 소개해드립니다. 네, 장부장님 바로 발표 시작해 주시죠. 예,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2차 발사 계획 및 현황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국형 발사체 개발 사업은 그 1.5톤급 실용 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투입할 수 있는 발사체를 개발함으로써 우주 발사체 기술을 확보하는 것을 사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3월에 착수를 해서 부장님 잠시만요. 지금 자료가 공유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예,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예, 죄송합니다. 잠시 진행에 좀 차질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장영순 항우연 발사체 체계개발부장이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2차 발사 계획 및 현황에 대해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개발 사업은 1.5톤급 실용 위성을 지구 저궤도 600에서 800km 고도에 투입할 수 있는 발사체를 개발함으로써 우주 발사체 기술을 확보하는 것을 사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3월에 착수를 해서 내년 6월까지 사업 기간이 되어 있고요. 총 예산은 약 1조 9,500억 원 정도가 투입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 내에서 그 한국형 발사체에 적용되는 7톤급 및 75톤 액체 엔진을 설계 제작하고 시험하는 것이 사업 내용이 되겠고, 그 개발된 액체 엔진을 이용해서 3단형 발사체를 구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 추진 기반 시험 시설 및 각종 엔진 시험 시설을 구축하고 이 구축된 시험 시설을 통해서 75톤급 액체 엔진 개발 후 시험 발사체를 지난 2018년도에 발사를 해서 성능을 검증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그 3단형 발사체에 대해서는 이제 발사체 조립하고 이를 이용해서 2회 발사를 통해서 발사체의 성능을 갖다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21년도 10월 달에 1차 발사가 수행이 됐었고요. 다음 주에 2차 발사가 이제 수행이 될 예정입니다. 한국형 발사체 개발 사업은 총 3단계로 나누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전체 10년 이상이 되는 사업 기간이기 때문에 그 준비 및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분을 했고, 1단계에서는 기본적인 시스템 설계 및 예비 설계를 수행을 하고 여러 가지 그 시험 설비를 갖다 구축하는 것이 1단계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2단계에서는 발사체 및 엔진에 대해서 상세 설계를 수행을 하고 75톤급 지상용 엔진에 대한 개발을 완료를 해서 시험 발사까지 수행하는 것이 사업 목표가 되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3단계에서는 그 1, 2단계에서 진행됐던 여러 가지 그 개발을 바탕으로 해서 3단용 발사체에 대한 비행 모델을 제작하고 2차의 발사를 갖다 수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국형 발사체의 재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길이는 약 47.2m 정도 되고요. 26 중량은 그 위성을 제외하고 발사체 무게만 약 200톤이 되겠습니다. 200톤 중에 기체 무게가 약 20톤 정도 되고 추진지배 무게가 180톤 정도 되겠습니다. 그 탑재하는 위성의 탑재 중량은 1.5톤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그 기본적으로 그 위성이 차지하는 무게를 맞추기 위해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검증 위성하고 그 위성 모사체로 탑재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가장 직경이 큰 데는 1단 쪽이 3.5m가 되겠고요. 2, 3단 쪽은 2.6m의 직경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엔진 구성으로 보면은 1단 쪽은 75톤급 엔진은 4기를 사용을 해서 총 300톤 정도의 추력을 내도록 되어 있고 2단은 75톤급 액체 엔진에 고공 엔진을 사용한 엔진 1기가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단에는 7톤급 액체 엔진 1기가 적용이 돼서 위성을 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국형 발사체의 각 단의 구성도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 2, 3단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추진제 탱크류, 액체 엔진, 그리고 이를 연결하는 추진기관류로 기본적인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각 단을 연결하기 위한 그 기본적인 그 구조 동체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단은 그 약 23m 정도의 높이가 되겠고요. 2단은 18.5m 정도의 길이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3단은 그 3단 자체만으로는 약 7m 정도의 높이가 되고 그 위에 직경 2.6m, 길이 7m의 페어링이 위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가 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차 발사 결과 및 개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발사는 작년 10월 21일 발사가 수행이 되었었고요. 원래 계획되었던 16시 발사 시각이 지상 설비에 대한 그 문제가 약간 있어서 1시간 정도 지연돼서 17시에 발사가 수행이 되었습니다. 그 정상적인 비행이 되지 못하고 누리호 3단 엔진이 조기 종료되는 문제가 발생을 했었고요. 전체적으로 궤도가 700km까지 올라가기는 했지만 그 요구되는 속도 증분 7.5km/s의 속도에는 미치지를 못해서 위성이 궤도에 안착되지는 못하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만 부장님 죄송합니다. 그 목소리 조금만 크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리가 좀 작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1, 2단 비행 구간 중에 3단의 어떤 문제점이 이제 발생을 하기 시작했지만은 1단에 대한 그 엔진 특성이나 2단에 대한 엔진 특성 그리고 각 그 1, 2단 분리, 2, 3단 분리, 페어링 분리 등의 여러 가지 이벤트들은 모두 정상적으로 수행이 된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지만 그 3단 엔진이 목표했던 521초까지 가지 못하고 약 475초의 조기 연소 종료가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 파악을 위해서 그 누리호 발사조사위원회 및 그 본부 내 실무 연구진 간에 계속되는 그 분석 작업이 수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비행 시험에서 취득한 총 2,600여 개의 텔레메트리 데이터를 자세히 분석을 했고요. 이를 그 재현하기 위한 지상 실험 등을 갖다 수행을 해서 원인을 갖다가 추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원인으로 추정한 결과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실제로 1, 2단 비행 구간 중에 이제 비행 가속도 또 그 실제 발사체 이 전달되는 각종 그 진동 이런 부분에 의해서
3단 산화제 탱크 내부에 들어있는 가압제 탱크, 즉 극저온 헬륨 탱크에 가해지는 부력으로 인해서 그 하부에 있는 고정 장치가 이를 지지하지 못하고 헬륨 탱크가 이탈한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가 취득을 했던 여러 가지 온도, 압력 등등의 센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실제로 극저온 산화제 가스 및 유체가 유출되었다라는 결과를 갖다가 추정할 수 있었고, 이러한 현상이 발생을 하는 원인을 갖다가 추적한 결과 이런 헬륨 탱크에 문제가 있었음을 갖다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헬륨 탱크가 그 하부 구조에서 이탈이 되면서 연결이 되었던 배관 등이 변형이 발생을 했고, 헬륨 탱크가 상부에 그 산화제 탱크 상부와 충돌을 하면서 산화제 탱크에도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3단에 그 소요되는 산화제가 충분한 양이 이제 누설로 인해서 충분한 양이 못 됐고, 이 산화제 양이 감소하면서 3단 엔진이 조기에 종료되는 결과를 낳았다라고 원인을 추정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실제 3단 산화제 탱크의 실물하고 그 내부를 보여드리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 쪽에 아래에 보시면은 고압 헬륨 탱크라는 부분이 보이고, 그 아래 그 헬륨 탱크 지지 구조물이라는 부분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좀 전에 설명드렸던 부분은 헬륨 탱크가 무력에 의해서 하중이 증가하면서 하부에 있는 지지 구조에서 빠져가지고 상부로 이탈한 이런 것으로 원인을 추정하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원인 추정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지상에서 재현하는 시험까지 수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재현하는 시험은 극저온 헬륨 탱크 하부 구조를 실제로 그 액체 질소에 담궈서 극저온 분위기에서 이탈하는 하중이 어떻게 되는지 하는 부분을 갖다가 시험을 한 바가 있고요. 이런 부분이 실제 비행에서 발생하는 그 하중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값에서 구조물에서 이탈하는 것을 갖다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헬륨 탱크 하부 지지 구조에 이탈하지 못하게 하는 구조로 설계를 변경을 한 바가 있고, 이와 더불어서 그 상부에 그 맨홀 덮개 쪽에 구조 강도를 갖다 보강하기 위해서 두께를 강화하는 등의 기술적인 그 개선 조치를 갖다가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그 올 초에 지상 시험 및 개선 조치 그 지상 시험을 갖다가 다 수행을 했고, 4월쯤에 현재 그 비행 모델 2호기에 대한 개선 조치 적용 작업까지 이제 다 완료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누리호는 그 1, 2, 3단에 대한 조립이 모두 완료가 된 상태고요. 최종적으로 단결합까지 지금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마지막 그 정기적인 체크를 하는 확인 작업을 갖다 수행을 하고 있고, 그것이 완료가 되면은 이번 주말에 마지막 그 점검창 등을 갖다가 닫는 최종 마무리 작업을 갖다가 진행을 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술적으로 총조립 및 점검은 완료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리호 2차 발사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다음 주 6월 15일이 이 발사 예정일로 지금 정해져 있고요. 다만 그 6월 15일 날 발사를 할 수 있는지 하는 부분은 실제 그 발사전 준비한 상황이나 그 다음 주에 있을 그 기상 상황 등에 대해서 그 검토를 한 후에 월요일 날 그 비행시험위원회에서 그 발사체를 롤아웃 그러니까 발사대로 가지고 나갈 수 있는지를 갖다가 결정하는 것이 월요일 날 저녁에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기상 예보 상황으로 보면은 화요일 오전에 비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그 기상 상황을 갖다가 예의주시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탑재체로는 그 누리호에 실제
그 궤도 투입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서 성능 검증 위성이 탑재가 되고요. 이 성능 검증 위성에는 국내 각 대학에서 개발이 된 큐브 위성 4기가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탑재 중량, 즉 1.5톤의 탑재 중량을 갖다가 맞추기 위해서 그 검증 위성 이 하부에 1.3톤의 위성 모사체가 같이 탑재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발사돼서 분리될 때는 그 성능 검증 위성이 1차적으로 먼저 분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자세 제어를 수행한 후에 위성 모사체를 분리하는 순서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전체적으로 발사체 이송하고 준비하는 과정을 갖다가 요약을 했습니다. 그 발사 예정 전날 오전 7시부터 이제 작업을 갖다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7시 20분경서부터 발사체 이송을 시작을 하면은 실제 발사장 도착하고 기립해서 전체적으로 고정하는 작업, 그 다음에 온보드에 대한 에이비오닉스, 그 다음에 지상 추적 시스템에 대한 점검 작업을 갖다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자세 제어에 대한 점검까지 완료가 되면은 실제 지상 시스템하고 발사체를 연결하는 엄빌리컬 연결 작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유공화 엄빌리컬까지 연결이 완료가 되면은 발사 전날 작업이 모두 완료가 되고, 실제로 이러한 작업은 오전 7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한 7시 정도까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발사 당일에는 실제로 발사 운용이 정상적으로 되는지 하는 부분을 최종 점검을 시작을 하고요. 발사체에 실제로 이제 전원을 인가하고 추진제를 충전하는 이런 작업으로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그 마지막으로 발사체를 발사를 할 건지 하는 부분은 실제로 고층풍에 대한 기상 조건 이런 부분들이 정상적인지를 갖다가 확인을 하고 최종적으로 발사 보호 노고를 갖다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사가 진행이 된다라고 결정이 되면은 발사 10분 전에 자동 운용이 들어가고 오후 4시를 타겟으로 해서 발사를 갖다 진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발사체 1단의 엔진은 약 4초 전에 먼저 점화를 합니다. 그래서 4기의 엔진이 모두 정상적으로 연소가 진행이 된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 나면은 발사체를 고정하고 있는 장치를 해제를 하고, 이렇게 되면은 발사체가 이륙을 하게 되겠습니다. 발사 당일날 발사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하는 여러 가지 결정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기상 환경, 또 실제로 이 궤도상을 돌고 있는 우주 물체와의 충돌 가능성 등을 갖다가 판단을 해야 되고요. 또한 그 우주 환경 부분이 발사체나 위성에 어떤 영향을 주지 않는지 하는 부분을 갖다가 검토를 하게 됩니다. 기상 조건으로는 온습도, 압력 등이 있지만은 이런 부분은 일반적인 얘기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발사 운용이 지상에서 가능한지 하는 지상풍 조건하고, 발사체가 올라가면서 이 바람에 의한 하중에 의해서 발사체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고층풍 조건, 그리고 발사체가 비행을 하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낙뢰 및 번개, 구름 이런 등에 대한 검토를 갖다 수행을 해서 발사 여부를 갖다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발사 시각을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주물체와의 충돌 가능성을 분석을 하는데, 저희는 실제로 유인 우주물체, 유인 우주선하고의 충돌 가능성만을 갖다가 검토를 하게 되겠습니다. 실제 조건으로 보면은 발사를 해서 궤도를 한 번 도는 이 사이에 유인 우주선과 최소 200km 이상 떨어지도록 결정을 해야 되고, 또 오차를 감안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여유를 갖다 고려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분석을 갖다 수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로는 일주일 전, 24시간 전, 8시간 전에 분석을 갖다가 수행을 하고 최종적인 결정은 8시간 전에 수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발사 노고 여부를 갖다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의 결과를 보면은 16시에 발사를 하는 것에는 지금 문제가 없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주 환경 부분은 실제로 발사 고노고의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지만은 같이 검토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태양 흑점의 폭발이나 태양 입자의 유입, 지자기 교란 등에 대해서 우주 전파센터의 협조를 얻어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이 위험 수준이 되면은 발사 여부를 갖다가 한번 재검토를 하는 이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누리호 2차 비행 시의 비행 시퀀스가 되겠습니다. 현재 목표로 하고 있는 16시 리프트업을 기준으로 해서 1단은 약 127초 후에 1단이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2단 비행 구간 중에 233초경에 이제 페어링이 분리가 되고요. 274초가 되면 2단이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3단 비행 구간 중에 3단 연소가 종료된 약 100초 후, 즉 897초쯤에 성능 검증 위성이 이제 먼저 분리가 되고 이때쯤에는 궤도 700km에 이미 진입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능 검증 위성이 분리가 된 70초 후에 위성 모사체를 갖다가 분리를 해서 즉 700km 궤도에 성능 검증 위성, 위성 모사체 3단이 다 같이 궤도를 돌지만은 충돌 회피 기동을 해서 충돌의 위험성을 갖다가 없애도록 시퀀스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 분리된 1단 페어링, 2단은 모두 이제 바다로 낙하가 되겠고요. 약 400km, 1500km, 2000km 이상 이렇게 날아가는 그런 낙하점이 갖다 구성이 되어 있고 이런 낙하점을 갖다 구성을 하는 부분은 실제로 사람이 살지 않는 이런 지역에 낙하하도록 그렇게 시퀀스를 갖다 구성을 한 바가 있습니다. 비행 통신 및 추적 관제는 이제 지상 시스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누리호가 비행을 하면서 정상적인 비행을 하는지를 갖다 계속 확인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실시간으로 추적 레이더 및 광학 장비 또 텔레메트리 장비를 이용해서 위치랑 이런 부분을 갖다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레이더나 추적 장비는 이 고흥우주센터 및 제주 추적소에 주로 설치가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원격 자료 텔레메트리 수신 장비는 이 남태평양의 팔라우에도 2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리호가 비행 과정 중에 어떤 비행 안전 영역을 벗어나는 경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비행 안전 장비로 비행 중단을 할 수 있는 장비가 온보드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온보드 비행 중단 장치는 지상에서 주는 명령에 의해서 엔진을 종료하고 추진제 탱크를 절단을 해서 추진제를 배출하는 이런 장비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런 비행 중단을 지정할 수 있는 장비는 고흥에 있는 통제실에 별도로 이렇게 구성이 돼서 이 안전을 갖다 확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리호 발사 경계구역입니다. 실제로 비행 시험을 수행을 할 때는 각종 안전을 위해서 육상 통제, 해상 통제, 공역 통제를 갖다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육상 통제는 안전 반경을 고려를 해서 이 3km 반경 3km 바깥에서 모든 사람이 위치하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오전 10시 반부터 인력 소개를 갖다가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누리호가 비행을 하는 이 궤적을 따라서 해상 통제, 공역 통제가 수행이 되고 해상 통제는 폭 24km, 길이 78km 정도의 해상 범위 내 인원 및 선박을 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비행기와의 어떤 그 안전 문제 때문에 44km, 길이 95km의 영역을 갖다 통제 공역으로 설정해서 통보를 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그 회피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전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누리호가 정상적으로 발사가 되면은 한국형 발사체 개발 사업은 2차 발사로 완료가 되고요. 이후에 그 한국형 발사체 고도화 사업이라는 부분이 지난 5월 1일부터 착수가 돼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고도화 사업 범위 내에서는 그 누리호의 반복 발사를 통해서 신뢰도를 확보하는 이런 사업 내용이 주가 되겠고요. 총 22년도부터 27년도까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 누리호 반복 발사에 탑재될 위성들은 현재 그 잠정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부분은 그 차세대 소형 위성 2호 등, 그리고 그 다음에는 초소형 군집 위성 1호, 그 다음에 초소형 군집 위성 2, 6호, 7에서 11호까지 탑재를 하는 것이 현재 예정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추가 탑재체나 이런 부분은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 사업을 통해서 발사체 기술의 민간 이전을 위한 체계종합 기업을 갖다 육성하는 것이 사업 목표가 되겠고, 체계종합 기업에 대한 선정 및 이 협력에 대한 부분은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이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누리호 발사 계획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장영순 부장님 지금 상당히 긴장 상태이실 텐데 발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지금 발표해 주신 분은 다시 한번 채팅창으로 정확하게 그 성함과 직함을 올려드렸습니다. 항우현 장영순 발사체 체계 개발 부장이시고요. 그리고 10분 동안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채팅창으로 올려주시면 제가 낭독하고 장 부장님께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그 고도화 질문들이 쭉 올라오고 있는데요. 맨 위에서부터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향신문 이정호 기자시고요. 화요일날 비 올 것으로 예보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송 촬영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을지, 어떤 비가 왔을 경우에 매뉴얼이나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실제로 누리호를 발사할 때 우천 환경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발사체는 외부에서의 어떤 빗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는 것은 모두 차단되도록 실링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발사하는 데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은, 다만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그 질문하신 것처럼 화요일 날 이제 이송을 하는데 이송에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가 계속 온다거나 아니면 노면이 젖어 있거나 하면은 실제로 그 이송 차량이 이 비탈길을 잘 못 올라가고 미끄러질 수가 있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발사체가 이렇게 누워 있는 상태에서 약 이송 시간이 약 1시간 정도 되고, 그 이후에 기립을 해서 엄빌리컬을 갖다가 조립하는 데까지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이런 환경에서 계속 비가 오는 상황이라면 여러 가지 그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제로 화요일 날 일기 예보상처럼 우천이 만약에 예보가 되어 있으면은 이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서 그 전날 실제로 발사체를 롤아웃을 할지 말지를 갖다 결정을 해야 되고요. 이런 부분은 사실은 저희뿐만이 아니고 여러 관계기관이 연결이 되어 있는 이런 발사 작업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좀 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상 준비하는 이런 안전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야 된다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매일경제 이세봉 기자님이시고요. 현재 고도화 사업을 위한 반복 발사 그 누리호 비행 모델이 조립 중인지 현재 상황이 어떤지 질문 주셨습니다.
현재 그 누리호는 2호기에 대해서는 조립이 완료가 됐다라고 아까 보고를 드렸고요. 3호기는 현재 조립이 진행이 됩니다. 현재 그 3호기는 사실 한국형 발사체 개발 사업에서 예비 호기로 조립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형 발사체 개발 사업의 사업 그 범위에는 3호기에 대한 단별 조립을 완료하는 것까지가 범위가 되어 있습니다. 또 고도화 사업의 1차에서는 그 누리호의 3번째 호기를 단간 조립을 해서 발사를 하는 이게 첫 번째 사업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비 호기로서 준비를 하고 있는 이 3호기에 대한 단별 조립이 현재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이 고도화 사업의 1호기로서 적용이 될 수 있다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MBC 임상재 기자십니다. 첫 번째 질문은 그 고도화 사업 예산이 잡혀 있는가라는 질문, 이건 간단히 답변 가능하실 것 같고요. 두 번째, 그 최종 성공 기준에 대해서, 누리호 2차 발사 성공 기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예, 고도화 사업은 이미 착수가 돼서 현재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현재로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발사 작업 때문에 조금 그 영향을 받고 있고 2차 발사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약 6,800억 정도의 예산이 지금 확보가 돼서 이는 그 총 4차례 발사를 수행하는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누리호의 실제 이 발사 성공 기준은 저희가 그 전담 평가단 등 이 관련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한 바로는 현재 목표 궤도가 700km고 일반적으로 궤도 오차를 약 5%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3단이 궤도에 들어갈 때, 즉 3단 엔진 연소가 수행이 되고 난 약 5초 후쯤에 3단에서 판단한 이 궤도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성공 여부를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700km에서 5% 오차를 갖는 즉 35km의 고도 오차 내에 들어오면 누리호는 성공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실제 성능 검증 위성을 탑재를 해서 검증 위성에서 지상국하고 교신이 된 후에는 위성의 궤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성에서 보내주는 GPS 데이터를 이용한 이 궤도 데이터를 받아서 다시 한번 그 제대로 궤도에 들어갔는지를 추가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시간 관계상 현재 질문 주신 뉴스원 김승준 기자님 10시 29분에 올라와 있는 김승준 기자님 질문까지 답변 드리는 것으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 질문 서울신문 유용화 기자십니다. 만에 하나 2차 발사가 실패하면 3차 발사가 진행되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그 2차 발사가 만약에 안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은 3차 발사를 수행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실제로 저희 그 사업을 주관하는 과기부 및 여러 이 기관들하고 협의를 해서 최종 결정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예비 호기로서 3호기를 준비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3차 발사를 수행해야 된다면은 그 어떤 기간이나 이런 부분의 문제는 좀 있지만은 그 실제로 그것을 조립해서 발사를 할 수 있는 환경은 되어 있다라는 답변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3차 발사를 수행하지 않고 이를 고도화 사업으로 연계를 한다면은 현재 준비하고 있는 그 3호기가 고도화 사업의 1호기로서 적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입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 기자십니다. 이번 2차 발사가 성공하지 못할 경우에 한국형 발사체 고도화 사업 목표가 달라질 수 있을지 질문 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요. 고도화 사업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목표는 그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를 여러 번
조립하고 재발사를 해서 신뢰도를 확보하는 게 1차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호기를 어떻게 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2차 발사가 실패를 하면 조금 영향이 있을 텐데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할지 하는 부분은 추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 질문입니다. 조선일보 이영환 기자님이십니다. 헬륨 탱크 보강으로 무게나 구조 변화가 생겼는데 이것이 누리호 발사에 영향을 주는지 어떻게 확인했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3단 산화제 탱크 부분에 아까 하부 구조 변경하고 맨홀 덮개를 구조 보강했다는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따라서 약 한 9kg 정도의 무게가 증가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발사체를 설계를 할 때 저희가 목표로 하는 투입 무게가 있습니다. 1.5톤의 투입 무게가 있지만은 실제로 발사체가 발휘할 수 있는 성능 무게는 이를 초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단에서 가지고 있는 성능 마진 내에 9kg은 이미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 마진을 초과를 하지 않기 때문에 누리호 발사하는 성능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JTBC 우원석 기자님이십니다. 2차 발사에 탑재되는 성능 검증 위성과 위성 모사체 외에 실제 기능하는 위성을 누리호에 보내는 것은 고도화 반복 발사가 시작되는 2023년부터라고 보면 되는 것인지 질문 주셨습니다. 예, 현재 계획상으로는 누리호는 2차 발사까지 수행해야 하고 사업이 이제 종료가 될 예정이고요. 그 이후에 계획되어 있는 실제 위성들은 고도화 1호기서부터 진행이 된다라고 현재 계획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뉴스원 김승준 기자십니다. 발사 앞둔 소감이나 각오, 현재 연구진 분위기는 어떤지 질문 주셨습니다. 매번 발사할 때마다 사실 분위기는 비슷합니다. 굉장히 어느 정도 긴장 상태에 지금 있고요. 다만 여러 번 조립하고 발사를 수행을 해서 경험이 쌓이는 부분은 좀 느낍니다. 그래서 어떤 실제 조립 과정이나 시험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점점 더 문제가 없어지는 것을 갖다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준비가 제대로 되어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발사체 발사라는 게 항상 예기치 못한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최소화를 할지 없앨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긴장을 늦추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경 이세범 기자님 추가 질의 주셨는데 죄송하지만 요거는 이제 별도로 답변 드리는 것으로 좀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시간 관계상 아까 약속드린 바도 있고 해서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후에 별도 연락드려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발표를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안상일 위성 우주 탐사 체계 설계부 책임연구원이십니다. 발표 바로 시작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죠? 네, 잘 들리고 있습니다. 네네. 저는 잠깐만요. 네. 크게 잘 보이시나요? 잠깐만요. 이게 다시 하겠습니다. 네, 지금 잘 보이시죠? 네. 한국형 네, 발사체 잘 네네. 보이는데요. 목사님 발표 자료를 발표 모드로 좀 해주십시오. 네네네. 네. 지금 발표 네, 잠깐만요. 다시 하겠습니다. 이미 있는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발표 모드로 지금 크게 나오나요? 네, 잘 됐습니다. 예. 네네. 이걸로 하겠습니다. 네.
지금 누리호는 1차호가 달리 실제 그 위성이 탑재되기 때문에 아마 관심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다음에. 네. 2차 발사 탑재체는 밑에 이제 그림을 보시겠지만은 지금 위성 모사체 위에 성능 검증 위성이 있게 되겠고요. 성능 검증 위성에는 국내 AP 위성에서 주관 개발로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큐브 위성은 국내 4개 대학에서 만들어서 제공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성능 검증 위성의 간단한 재원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이제 그 개발 기관은 이제 AP 위성으로 되어 있고요. 위성 형상은 모양이 이제 큐브 모양이 되겠고, 사이즈는 가로 세로 높이 약 한 1m가 좀 안 되는 정도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무게는 한 162.5kg고요. 여기에는 큐브 위성 무게 21kg까지 포함된 무게가 되겠습니다. 임무 수명은 2년이고 고도는 700km가 운영 고도가 됩니다. 임무를 살펴보면 크게 3가지 임무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임무라고 볼 수 있는 발사체의 투입 성능을 이제 검증하는 데 활용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게 되겠고, 탑재해가지고 가는 큐브 위성을 이제 안전하게 사출하는 임무가 2번째 임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성능 검증 위성에는 그간 우주 핵심 기술 관련해서 개발된 국내 그 기술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기술로 되어 있는 검증용 탑재체를 싣고 가서 우주 공간상에서 검증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시면 통신은 이제 S밴드, 흔히 이제 위성을 관제할 때 흔히 많이 사용하는 주파수가 되겠습니다. 그 주파수를 사용을 하고, 탑재체는 큐브 위성 4기, 그리고 우주 핵심으로 개발된 ETG, CMG, 그리고 SHA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좀 더 이제 그 자세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탑재체 이제 ETG를 이제 설명을 드리면, ETG의 개발 기관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탑재체 이제 ETG에는 약어는 Electrically Heated Thermoelectric Generator라고 그래서 발열을 전기에 의해서 온도차를 만들어내고요. 그 온도차에 의해서 전력을 생산하는 전지,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달 탐사 개발 사업에서 그 개발 과제를 이제 연구 과제를 통해서 개발을 한 것이 되겠고요. 향후 이 ETG는 성공을 하게 되면 실제 어떤 그 우주 탐사 분야에서 활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밑에 CMG는 저스텍이라는 회사에서 개발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우주 핵심 기술 개발 사업이 되겠고요. 기능은 고속으로 위성의 자세 제어를 할 때 사용하는 구동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째 탑재체는 EMW사에서 만든 S밴드 안테나인데요. 이 안테나는 특징이 반구를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이 있는 안테나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 핵심 기술 개발 사업으로 개발을 한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위의 3개의 탑재체에 대해서는 성능 검증 위성에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임무 기간 2년 동안 꾸준히 성능 검증, 사용을 함으로써 확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능 검증 위성에는 큐브 위성을 사출할 수 있는 발사관이 이제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국내 카이로스페이스를 통해서 개발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발사관을 통해서 큐브 위성이 이제 사출이 되는 순간을 영상으로 촬영을 하기 위해서 비디오 카메라 시스템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개 정도의 내용 탑재체가 탑재될 예정입니다. 큐브 위성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큐브 위성은 국내 4개 대학, 조선대학교,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카이스트에서 개발을 하였고요. 각각 이제 위성명들과 모양은 여기 보시는 것을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임무를 간단히 살펴보면 조선대학교 임무는
국내 최초의 전자광학 중적외선 장정외선의 가중밴드 지구관측 임무를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사용하는 주파수는 UHF 그리고 S밴드를 사용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임무가 정밀 GPS 반송파 신호를 활용한 지구 대기 관측 GPS RO 데이터 수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세대학교는 200m 해상대로 1000km 곱하기 1000km 정도의 크기에 대한 영역에 대한 미세먼지를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임무가 되겠습니다. 카이스트는 초분광 카메라를 탑재해서 지구 관측하는 임무를 갖게 되겠고요. 대부분의 큐브 위성은 임무 기간이 한 6개월 혹은 이제 1년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이 큐브 위성의 사이즈를 보면 조선대학교는 6류 정도의 크기고 무게가 한 9.6kg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서울대학교, 연세대, 카이스트는 다 3류 사이즈가 되겠고요. 무게는 한 3kg 정도가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1류라고 그러면 가로 세로 높이가 한 10cm, 10cm, 10cm 정도 되고 질량이 한 1kg에서 한 1.33kg 정도 되는 것을 이제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탑재되어 있는 그 내용을 이제 간단히 성능 검증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S밴드 안테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이번에 탑재체로서 국내에서 개발된 SHA 안테나가 되겠고요. 이 안테나를 이용을 해서 실제 명령을 주고받는 데 사용을 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S밴드 안테나 위쪽에 있는 게 이제 발열전지라고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 이 원자력 연구원에서 개발한 발열전지가 되겠고요. 지금 내부에 있어서 보이지는 않지만 이제 내부에 있다라는 표현으로 제어 모멘트 자이로가 내부에 들어가 있습니다. 큐브 위성의 이제 위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발사관이 이제 5개가 있는데요. 가운데에 있는 데가 이제 조선대학교, 그리고 우측 상단이 연세대, 우측 하단이 카이스트, 그리고 좌측 하단이 서울대고요. 좌측 상단은 더미 위성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큐브 위성이 5개가 있는데 더미 위성이 1기, 그리고 동작하는 위성이 4기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성능 검증 위성의 운영 시퀀스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한국형 1번을 보시면 이제 그 발사대가 나와 있죠. 그래서 한국형 발사체에 의해서 발사가 먼저 이루어지면 우주 공간으로 이렇게 날아가겠죠. 날아가서 지금 왼쪽에 세퍼레이션 되어 있는 그 부분까지 고도 700까지 이제 간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세퍼레이션이 되는 순간 성능 검증 위성의 컴퓨터, 하나의 그 위성도 컴퓨터라고 본다면 컴퓨터에 이제 그 전력이 들어가는 것이 되겠고요. 그렇게 되면 PC가 이제 켜지는 것처럼 우리 위성도 켜지게 됩니다. 저희는 그것을 이제 이니셜라이제이션이라고 좀 표현을 하는데 이런 그 과정을 거치게 되겠고요.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는 실제로 위성이 이제 어떤 행동을 하게 되냐면 실제 분리를 하게 될 때 우리 위성은 이렇게 그 텀블링이라고 그래서 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돌게 되는 것이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정도가 있는데 그 정도 범위 안에 지금 잘 들어오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센싱을 해서 필요한 제어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 과정이 저희가 디스핀이라고 부르는 과정이 되겠고요. 디스핀 과정을 지금 저희는 발사하고 나서 한 4시간에서 5시간, 4시간 정도를 예상을 현재 하고 있는데요. 그게 끝나면 이제 썸 포인팅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썸 포인팅까지 이제 가게 되는 것은 자동 시퀀스에서 가게 되는데요. 썸 포인트까지 갔다. 그러면 일단 위성이 일단은 초기에 자세도 잘 잡고 있고 안정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썸 포인트까지 일단 가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썸 포인팅 간 다음에는 저희들이 이제 주기적으로 좀 더 많은 컨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메인 지상국은 대전에 있는 7.3m 안테나가 기본 안테나가 되겠고요. 그 주 안테나는 실은 발사하고 나서 한 뭐 11시간 정도 후에 정상적인 통신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어떤 비콘 모드나 어떤 그 초기 지상국 교신을 통해서 위성의 상태를 확인하는 정도가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래서 메인 지상국을 통해서 통신이 이루어지고 그것으로부터 한 일주일 동안 위성의 정상적인 상황을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몸 상태가 건강한지 모두 다 괜찮은지를 확인한 후에 일주일 뒤부터 큐브 위성을 이틀에 한 대씩 사출을 하게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순서는 조선대학교, 카이스트, 서울대, 연세대, 그리고 더미 이 순서대로 저희가 분리를 할 계획이고요. 발사 시점은 사출은 발사 후 8일차, 만 7일째 되는 날부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큐브 위성이 다 사출이 되고 난 다음에는 실제 성능 검증 위성이 싣고 간 탑재체,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ETG, SHA, CMG에 대한 탑재체에 대한 점검도 7월부터는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데는 사출 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날짜는 이렇게 6월 23일, 25일, 27일, 29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원래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15일 날 발사한다라는 계획에 따른 거고요. 변경이 되면 이것도 그것에 따라서 변경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2일에 큐브 위성을 한 개씩 순차적으로 사출할 거고요. 그 이유는 사출하는 순간 실은 뭐 위성도 성능 검증 위성도 자세에 어떤 그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자세를 다시 안정화하는 데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해서 2일에 한 개씩 사출하는 것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통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는 대전 지상국이 메인 지상국입니다. 그래서 메인 지상국과 실제 통신을 할 수 있는 시기는 발사하고 나서 11시간 뒤쪽인 그 다음날 새벽에부터 컨택을 할 수 있는 것들이 한 연속적으로 새벽에 2번이 있고 그 다음날 오후에 또 2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이제 메인 지상국하고 통신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이 통신하는 시기까지 기다릴 수가 없이 기다리지 않고 그 전이라도 위성의 어떤 조기에 위성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전에 통신이 가능한 지상국을 선택을 해서 위성의 상태를 조금이라도 받아보는 것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원래는 비콘 신호를 이제 수신하는 것을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고요. 이제 비콘 수신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설명을 드린다고 그러면 원래 위성의 데이터는 연속적으로 쭉 보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계속 이렇게 보내게 되면 아시다시피 이제 위성의 배터리 같은 경우를 이제 소모를 하게 되고 특히나 태양 전지판으로부터 충전이 잘 안 되고 있는 과정에서는 배터리 파워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그 상황에서 배터리의 파워를 너무 많이 쓰게 되면 좋지 않기 때문에 위성의 신호를 연속적으로 보내주지 않고 보냈다가 안 보냈다, 보냈다 안 보냈다 이런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게 이제 비콘 수신 모드인데요. 비콘 모드인데 새벽까지 오기 전까지는 모두 비콘 모드를 하려고 초기에 계획을 세웠었다가 저희가 충분히 그 파워 애널리시스를 다시 해보니까 발사하고 나서 처음 2시간 동안 컨택이 예정되어 있는 남극세정기지 그리고 대전 항우연 지상국 그리고 남극세정기지 이 3개의 위성 그 지상국에 대해서는 연속적인 데이터를 보내줘도 될 수 있는 것을 확인을 해서 그 부분은 연속적으로 데이터를 보내주게끔 위성에 지금 현재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능검증 위성은 지금 발사하고 나서 분리가 되면 내부에 있는 타이머에 의해서 지금 이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연속적인 데이터를 보냈다가 자동으로 꺼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초기 지상국 교신은 3개의 지상국을 통해서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이 3개의 지상국을 통해서 확인할 부분들은 간단합니다. 일단은 분리가 되어서 위성이 문제가 없다 그러면 이 정해진 시간 안에 위성이 스펙트럼을 보내줄 거고요. 그 스펙트럼을 통해서 저희가 분해를 해보면 수신 처리를 하면 위성의 상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상태를 확인을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위성이 지금 현재 정상 상태인지, 위성의 자세는 얼마만큼 돌고 있는지,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는 만큼 잘 재현은 되고 있는 건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초기에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정상적이다 그러면 저희가 예상을 하기로는 아래에 나와 있는 비콘 신호 수신으로 되어 있는 남극 세종기지 3번째 패스, 그리고 남극 세종기지 4번째 패스에 해당되는 이 시간대에는 위성이 자세가 삼축 제어가 되어서 완전히 안정화가 되어서 태양까지 지향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이 밤 8시부터 9시 정도가 되면 이 세종기지 3번째, 4번째 패스를 통해서 위성이 태양 전지를 태양 지향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게 확인이 되면 좀 마음 편히 좀 위성의 상태를 차분히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런 그 교신 스케줄을 갖고 있고요. 네, 이게 지금 교신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좀 드렸고요. 어떤 어떤 질의가 있으시면 대응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간단히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MBC 김윤미 기자시고요. 성능검증 위성 기능을 다시 한번 쉽게 설명해 주시고 국내 대학들이 개발한 초소형 위성을 2차 발사에 탑재하게 된 배경과 의미를 설명해 주십시오. 간단히 좀 부탁드립니다. 11시부터 또 일정이 있으신 기자분들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네. 다시 한번 제가 이제 질문 다시 한 번만 좀 해주시겠어요? 예. 예. 성능검증 위성 기능을 쉽게 간단하게 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초소형 위성이 이번에 2차 발사에 탑재하게 된 배경과 의미 좀 부탁드립니다. 배경과 의미요? 네. 성능검증 위성의 이제 기능이라고 한다면 성능검증 위성은 아까 좀 뭐 설명을 좀 드렸던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 발사체 투입 성능을 검증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입 성능을 검증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은 뭐 성능 검증 위성 입장에서 본다면 성능 검증 위성이 분리가 되고 나서 위성의 신호를 보내주면 그 이야기는 성능 검증 위성이 발사 환경을 견디고 무사히 우주 공간에 안정적으로 안전하게 투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능 검증 위성이 제대로 동작을 하면 우리 이 발사체가 우리 탑재체 위성을 안전하게 우주 공간상에 투입할 수 있는 성능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게 또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큐브 위성, 성능 검증 위성에는 GPS 수신기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GPS 수신기 데이터를 통해서 위성의 아주 정확한 궤도를 추적을 계산을 할 수 있고요. 이 궤도를 통해서 실제 발사체에서 계산하고 있는 투입 성능과 상호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능 검증 위성에 탑재되어 있는 탑재체들을 검증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들어가 있는 제어 모멘트 자이로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ETG, 그리고 S밴드 안테나를 7월부터 미션 라이프 2년 동안 매일 정해진 빈도수의 만큼 운영을 해서 우주 공간상에서 활용이 되고 그게 검증이 된다면 ETG나 CMG나 SH 모두 다음 우리 우주 프로그램에서 검증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이 되겠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S밴드 안테나 같은 경우는 상업적으로도 또 활용이 될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소형 위성, 이제 큐브 위성 4기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그동안에 만들어져 있었지만 우주 공간에서 발사되어 있는 기회를 지금 갖지 못했다가 이번에 발사가 되기 때문에 그간에 연구되어 있었던 이 큐브 위성들의 임무가 본격적으로 우주 공간에서 시작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겨레 이근영 기자께서 질문 주셨고요. 위성 상태가 좀 더 자세 제어 조정이 필요하다면은 큐브 위성을 사출하지 않을 수도 있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그럴 판단은 좀 가서 좀 나오는 내용을 좀 보면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위성 발사체에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T4 레이트 범위 안에 있다고 그러면 우리 위성은 성능 검증 위성은 자세 안정화는 이루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서대로 하나씩 큐브 위성을 사출해 보면서 저희들이 안정화를 다시 시킬 거고 그때 나오는 시간 같은 것을 비교해 가면서 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시간 관계상 10시 58분까지 질문 주신 것까지만 답변 드리고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 조선일보 이영환 기자님께서 그 Q&A를 통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ETG 원리 문의해 주셨습니다. 온도차가 자연 발생인지 전기로 발생인지 네네네. 온도차 발생에 전기를 쓰고 이걸로 전력 생산은 네네네네. 뭔가 안 맞는 것 같다.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럴 수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지금 그 ETG가 아니라 원래는 그 RTG라고 그래서 방사성 동위원소 소스를 이용을 해서 그걸로부터 어떤 그 퍼머넌트한, 뭐 완전히 퍼머넌트는 아니지만 그러한 그 에너지 소스를 연구하는 것이 가장 기본 목적이었고요. 또 그런 연구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우주 공간상에서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지옥에도 우주 공간에 싣고 가야 돼요. 근데 이제 그것 자체가 현재 좀 금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은 이제 그 연료전지라고 하는 RTG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은 굉장히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에너지 소스를 그 방사성 동위원소가 아닌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들은 개발된 것을 그대로 쓰고 그 에너지 소스를 방사성 동위원소가 아닌 이제 그 히터를 이용을 해서 그걸로부터 연료를 이제 생성하는 이제 그런 쪽으로 탑재체를 그 변하죠. 변경을 해서 실었던 것이 되겠고요. 이번을 통해서 검증이 된다고 그러면 라디오 소스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우주상 공간에서 검증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우주상 그 공간 검증이 된 라디오 소스하고만 합쳐진다면 다른 어플리케이션에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2031년 뭐 그때쯤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그 착륙선 내에 탑재되는 탑재체로도 또 발전해서 활용될 수 있을 거로 준비를 좀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한국경제 김진원 기자님이십니다. 더미 위성은 왜 사출하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네. 실은 좀 그 부분은 네. 더미성 자체는 이제 원래는 5기를 이제 사출할 걸로 계획을 세웠었고요. 저희가 그 더미 위성 대신에 어떤 다른 큐브 위성을 또 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했었던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근데 뭐 그 부분이 프로그램 일정상 지금 현재 더미 위성으로 싣고 가는 걸로 결정이 됐고요. 더미 위성을 분리하는 것 자체는 저희들이 개발한 사출관의 성능을 검증하는 것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속 지금 5번의 그 사출 시험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사출할 경우에 저희들이 이제 그 개발했었던 사출관의 성능이 우주 공간상에서 더 신뢰성을 쌓을 수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미 이제 그 사출할 현재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다음 KBS 서재희 기자 질문이십니다. 발사 이후 실시간으로 위성과 지상국 송수신 내용을 발표하는지 한꺼번에 브리핑하는지 일정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가 다음 마지막 기타 발표할 때 또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다음 KBS 지영철 기자 질문입니다. 위성 모사체 그가 센서와 통신기가 들어가는지 아니면 외형만 있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혹시 답변 가능하신가요, 안성기 박사님? 네.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제 위성보사체는 제가 담당은 아니었는데 이 부분 그럼 강영순 네. 부장님께서 답변 가능하실까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검증 위성 하부에 설치되는 이제 위성 모사체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탑재체 총 중량을 맞추기 위해서 설치가 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이 위성 모사체는 1차 발사 때도 동일한 물건이 들어갔었습니다. 약 1.3톤의 무게에 해당이 되고요.
이 위성 모사체는 그 실제 비행 환경을 계측하는 센서나 이런 것들은 설치가 되지 않고요. 위성 모사체가 분리가 됐는지 하는 것을 확인하는 스위치만 하나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모사체가 분리되면은 이 3단에서 위성 모사체가 분리가 됐다라는 것을 갖다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시 58분까지 들어온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요. 나머지는 그 별도로 연락드려서 저희가 질문 주신 내용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우현 실무진은 지금 올라와 있는 질문들을 좀 정리를 해서 기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상일 박사님 그 발표와 질문 감사드립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그 지금 취재에 좀 도움이 되실 만한 내용을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2차 발사 미디어 취재 지원에 관련된 정보를 공유 드립니다. 우선 주요 절차하고 주요 절차와 세부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 텐데요. 발사 전날은 7시 20분부터 발사체 발사장 이송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8시 반에 발사체가 발사장에 도착하고요. 11시에는 기립과 고정 작업이 완료됩니다. 그리고 당일에 6시 20분 정도가 되면 발사대 설치 작업이 종료가 됩니다.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이런 일정들은 현장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유동적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발사 당일에는 7시부터 발사대 준비 작업이 개시가 됩니다. 그리고 오후 2시 30분 발사 시각을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으로 발표하고요. 2시 40분, 3시 10분, 3시 30분까지 쭉 연료탱크 충전과 기립장치 철수, 산화제 탱크 충전, 기립장치 철수 완료 이런 작업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3시 50분에 발사 10분 전인 발사 자동 운용이 시작이 되고요. 4시 발사 예정으로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발사 결과는 5시 10분에 발표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공지와 보도자료 브리핑의 일정입니다. 발사 전날에 누리호가 발사대로 이송하고 기립하는 상황을 공지를 드릴 거고요. 관련된 사진과 영상을 단체 대화방을 통해서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발사 전날 3시 30분으로 계획하고 있는데요. 발사체의 이송과 기립 상황 그리고 안전 통제 현황에 대해서 프레스센터에서 항우현 실무진이 설명드리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사 당일 발사 시각을 2시 반에 프레스센터에서 발표를 하고 오타입니다. 5시 10분에 브리핑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자료 발표는 누리호 1차 발사 때와 동일하게 카카오톡 메신저 오픈 채팅방을 활용해서 공유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설명회가 끝나고 오후에 이 오픈 채팅방 링크를 다 공유 드리겠습니다. 오픈 채팅방은 누구나 다 들어오셔도 되는데 일방향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자료 공유 드리는 그 용도로만 활용을 하고 쌍방향 대화는 불가능한 그런 채팅방입니다. 다음 영상과 사진 공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발사 전날 발사체 이송 기립, 발사 준비 상황을 설명하는 것은 대화방과 그리고 그 코리아 풀 영상을 통해서 공유를 드릴 거고요. 발사 당일날 발사장 통제실 상황, 발사 상황, 그리고 브리핑은 풀과 항우현 자체 촬영을 통해서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풀에서 영상을 풀하는 거는 즉시 진행이 되는데 항우에서 촬영하는 거는 촬영 이후에 한 1시간 반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점 좀 양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발사 당일날 라이브 영상은 발사 1시간 반 전부터 라이브 영상이 송출되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르우주센터 현장의 방송 중계 상황입니다. 야외 광장에서 진행이 되고요. 사전에 신청해 주신 방송사들 중심으로 스튜디오가 설치가 됩니다. 프레스센터는 매체당 한 좌석 배정을 했고 지금 사전에 신청해 주신 분들이 출입하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오시는 분들은 프레스센터 앞까지 이제 차량을 통해서 진입이 가능하신데 개별 차량으로 이동하시는 분들은 여기 표시해드린 우주센터 그 프레스센터에 도착하기 전에 터널을 막 빠져나오시면 그 약간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주차를 해주시고 도보로 한 3분에서 4분 정도 이동해 주시면은
프레스센터로 진입하실 수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거나 한 부분이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별다른 질문, 네네네, SBS 질문해 주시고요. 5시 10분에 지금 현재 예정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오타였고요. 5시 10분에 발사 결과 브리핑을 예정하고 있고, 발사 결과 브리핑에는 아마 그 성능 검증 위성이 이 초기 그 접속이 이루어진다면 그 내용도 간략하게 포함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초기 교신이 좀 안 되고 이후에 다시 컨택을 하게 될 때는 그 내용은 포함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요거 지금 저희 정리해 놓은 자료는 저희들이 다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예, 그 질문 주셨습니다. 발사 이후에 1단 분리, 페어링 분리, 2단 분리 등 실시간 상황 대화방으로 공지해 주셨는데 1차 발사 때도 대화방으로는 공지를 해드리진 않았고요. 현장 프레스센터에 방송으로 1단 분리, 페어링 분리, 2단 분리 상황이 그 방송으로 바로 실시간으로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방송을 참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성 송수신 브리핑은 아까 잠깐 언급드렸던 것처럼 5시 10분 브리핑에서 아마 초기 그 교신이 된다면은 그 부분이 간략하게 언급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성능 검증 위성이 아까 설명드렸지만 발사 후에 4시간에서 5시간 사이에 교신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전 지상국하고 교신하는 거는 발사 다음 날 새벽 3시경입니다. 그래서 성능 검증 위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누리호 발사 이후 그 다음 날 과기부에서 공식적으로 보도자료를 통해서 배포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매일경제 정의영 기자님 질문 주셨는데요. 발사가 15일에서 연기될 경우 준비된 일정이 있나요? 질문 주셨습니다. 이건 장영순 부장님께서 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현재 그 15일 예정일 이후에 일주일간을 발사 그 대기일로 예비일로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만약에 15일 날이 연기가 되는 경우 그 추후 일정에 대해서는 아마 그 여러 가지 그 재검토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될 거고요. 일주일 내에는 예비로 확보가 되어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KTV 이마경 기자님 질문 주셨는데요. 오늘 오후에 그 채팅방 링크 공유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3단과 1, 2단 최종 조립하는 그 영상과 사진을 촬영을 해 두었습니다. 그거 오늘 오후에 공유 드리고, 그리고 1차 발사 때와 달라진 CG가 있습니다. 성능 검증 위성이 탑재되어 있는, 그리고 분리되어 있는 CG, 그리고 성능 검증 위성에서 큐브셋이 사출되는 그 CG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오늘 오후에 다 그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가 질문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예, 추가 질문이 뭐 필요하신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 뭐 저희들한테 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좀 양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다음 주 주말 지나고 다음 주 월요일이면 발사 이틀 전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그때부터 이미 들어와 계시는 방송사 기자분들 그리고 뭐 취재 기자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현장에서 아마 좀 인터뷰 요청이 있더라도 사실상 좀 원활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양해를 좀 구하고 싶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연결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지만 원활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예, 그럼 오늘 이렇게 준비한 그 누리호 2차 발사 온라인 설명회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후에도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 홍보실 통해서 질문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녹화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연락 주시면 저희가 이 녹화 영상도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것으로 온라인 설명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